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불안 사람입니다.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저희 특검팀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까지 모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과기부 장관 유상임, 산자부 장관 안덕근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5월에 출국 금지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조금 전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출국 금지는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환자도 발표가 됐는데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내란 특검은 밝혔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7개월 사이에 국무총리에서 권한 대행 그리고 대선 주자로 나섰는데 지금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갔고요. 또 최근에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대통령을 설득했다라는 게 기존의 주장이었거든요. 하지만 특검에서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지금 의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유지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동안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증언했던 것들에 하나씩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출국 금지는 5월 중순에 경찰의 국수본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사실은 확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날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과정에서 CCTV가 또 보도가 됐고요. 예. CCTV에서 본인은 전혀 동조하거나 오히려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영상에 잡히는 모습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건을 같이 검토한다거나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정황이 드러났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 과정에서의 그날의 거짓말 그리고 본인의 일부의 동조나 묵인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정황으로 특검에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왜 한덕수 총리가 무리하게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이완규, 함상훈 그 헌재 후보자를 무리하게 지명하려고 했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본인의 책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그런 과오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리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본인이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여러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입장을 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진 못했고요. 기존의 주장과 입장이 유지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대한 어떤 성격에 대해서 줄곧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절차적, 그다음에 실체적 흠결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 속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들로부터는 본인 살고자 뭔가 대통령과의 어떤 선을 긋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 그날의 어떤 진실을 본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해서 문제가 있고 나중에 소위 말해서 캥기는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요. 역으로 본다면 한덕수 당시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딱 예측 가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 등록일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오면 나는 대통령 후보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대통령 후보라는 어떤 자리에 연연해서 나중에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더라도 후보자 입장에서의 어떤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후보자라는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단일화 과정에서 내가 후보 등록일 이후에도 나는 언제든지 후보 단일화 협상에 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과 그다음에 그날의 진실을 소위 말해서 자기가 유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어 기재를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개다. 네. 예.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황은 아니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입당은 했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요. 입당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당 소속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당 소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당을 해서 그때 후보 관련된 서류를 했고요. 그날 그런 서류를 했고 그날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후보 교체를 하는지 맞는지에 대해서 전당원 관련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밤사이에 당원들이 그날에 거칠게 후보를 바꾸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선 당원으로서의 입당은 했고요. 관련 서류를 낸 거는 맞습니다. 예. 자, 계엄 이후에 다시 계엄 선포문이 작성이 됐고 서명을 했다, 폐기했다라는 내용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12월 3일에 계엄 선포가 됐고 12월 5일에 한덕수 당시 총리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통화를 했고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서명이 이루어졌고 서명을 했는데 사후에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문건이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동안에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었지만 동조했거나 묵인했다라는 것을 저런 뭐랄까요 행위들로 증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 사후 문건 저 기사가 만약 팩트라고 한다면 저는 한덕수 전 총리는 뭐 단순 가담자 정도가 아니라 전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사후 재가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저는 전두환의 12.12 군사 반란이 떠오르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불법 체포, 그것을 최규하 대통령의 그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버렸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재가를 받았고 최규하 대통령이 그래서 거기에 서명한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 재가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그 서명한 것이 그리고 시간을 적은 것이 사실상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판결을 받는데 쿠데타로 규정되고 판결을 받는데 매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예.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거에 일단 최초에 사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방조했다라는 그리고 동조했다라는 것에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런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될 수 있으니 폐기하자라고 주장한 것 자체 역시 저는 그 당시에 지금 내란에 가담한 사람 중에 최규하 대통령과 같이 내부에서 이런 거 막기 위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만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그 계엄 문건을 출력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본인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됐을 때 본인의 책임을 좀 더 덜기 위해서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저는 중요 임무 종사자에 달하는 내란에 간담한 사람으로 전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후에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불법 아니에요? 네, 불법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수사 결과가 아니라 언론의 보도기 때문에 예.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에 나가셔서 본인은 계엄을 막았다, 반대했다는 만류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국회에 나가셔서도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계엄을 막지 못한 거에서 반성한다, 사죄를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특검에서 나오는 자료 결과 같은 수사 결과는 아니지만 수사 일부 나온 수사를 흘려봤을 때 어느 정도 상반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본인이 그 어떤 입장이 진짜 진실인지 밝혀야 될 책임이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검에서 노상원 씨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2차례 법원에 제출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구속 시한이 다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구속영장 발부를 해달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특검이 국무위원 11명을 쭉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란에 동조한 쪽과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두 부류로 나눴다고 해요. 일단 한덕수 전 총리는 피의자, 내란 동조 쪽에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출국 금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나오는 이제 혐의점들을 보면요. 그렇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12월 3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런 문건의 폐기 같은 거는 공문서의 폐기를 함부로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날의 일들을 은폐하겠다는 하나의 또 가담의 역할로서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검이 지금 국무위원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란 동조 그리고 직권남용 피해자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내란 동조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말하는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장관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그날의 계엄 선거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그런 사실을 미리 알고 아니면 가담하거나 아니면 묵인 방조했던 그런 정황들이 밝혀진다면 예. 훨씬 더 이런 비상계엄에 있어서의 책임을 어느 정도의 피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날의 국무위원을 참석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직권 남용의 피해자로 분류되는 일부의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이라는 회의를 통해서 이 비상계엄의 형식적인 그 요건을 갖추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날의 국무회의는 5분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고 많은 위원들이 반대했다고는 하는데 발언권을 얻지 못했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패싱된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있어서 국무위원들이 그날의 현장에서의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아니면은 직권남용에 있어서의 누가 정말 같이 동조를 하고 누가 피해를 받느냐. 아마 국무위원들의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향방이 갈리는 앞으로의 특검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일방적으로 통보가 되면서 피해를 봤다라는 일부의 장관들 중에서는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오영주 장관이나 조규영 장관들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의 앞으로의 수사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날의 진실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도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은 당연히 내란 특검이 출범한 이상 모두 수사 대상이고 저는 뭐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모두가 다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특검에 출석을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예. 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 당시 계엄을 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국무회의와 그리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실시했던 국무회의 모두 다 그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거는 국무위원들입니다. 그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 모두가 결국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역시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수사에 참석을 하셔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이 내란 특검에 관련돼서 국민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조사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당일날 국무회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겠죠? 아무래도 이제 국무회의의 어떤 성격에 대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과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국무위원들이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진실이 뭔지는 사실상 양쪽의 어떤 진술을 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관련된 어떤 CCTV가 있다면 그 동선과 누가 어떤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관련된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가 뭐 존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게 왜 문제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특수본에서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2차례 열렸습니다. 예. 하나는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심의하기 위해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열렸다는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있고요. 새벽에 이제
국회가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제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뤄진 특수본 조사에서는 아무래도 그 처음에 열렸던 국무회의 때,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때 참석했던 분들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상황, 산업통상부 장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왜 앞선 첫 번째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참석을 해서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특검 소식은 속보가 또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에서 내란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란 모의 기획, 검찰의 개입, 제2의 계엄 준비, 사이버 내란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방첩사 블랙리스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선원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방첩사가 사실상 그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를 폐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폐지했던 이유가 민간인 사찰 소지 그리고 정치 개입 우려 때문에 폐지했던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방첩사 블랙리스트 등등 이것을 부활시킨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방첩사의 기능이 부활한 것이 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부임 이후에 대부분이 부활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정 지역 출신들의 장성들을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고 또 민주당 인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중요 직책을 맡았던 군인들의 리스트를 또 작성을 해서 중요 승진인 인사 때 다 배제시키는 용도로 악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 계엄 선포 전에는 이런 정보위, 법사위 이런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개별적인 약점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민간인 사찰, 국회의원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박선원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이 군 내부 인원들의 출신 지역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업무도 다시 부활시키고 또 민간 기업에 대한 신용 정보도 조회하는 이런 것들도 특정 성향을 보이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 보복성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방첩사에서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민간인 사찰에 해당되는 민간인 거예요? 사찰, 민간 기업 사찰 다 해당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사찰까지 했는데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까지 사찰했는데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사찰을 했겠습니까? 군 내부 인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찰, 이거 출신 지역 성향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사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금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여인형 사령관 부임 이후에 대부분의 이런 사찰 업무 관련된 사찰을 업무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부활시켰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내란이라는 것이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부 인원들이 모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 방첩사, 방대한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직적 범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이 제기한 이 내란의 10대 의혹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떴었는데 방침이 아니라 오늘 그냥 막 다 불러버렸더만요. 한덕수 전 총리하고요. 한덕수 끝났어 이제.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을 했습니다. 네. 한덕수는 큰일 났어. 안덕근은 조금 생소하네. 근데 왜냐면 얘네들 다 갔으니까. 근데 한덕수가 진짜 위험한 게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한덕수가 불법 계엄에 동조한 정황이 나와버렸어. 맞아. 그리고 공문서를 위조한 정황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한 정황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한덕수는 지금 오윤에 고소할 때가 아니라 지금 그 수감 생활 준비해야 됩니다. 맞아.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그렇죠. 오윤혜 씨를 고소했어요. 네, 오윤에 고소해갖고 이게 굉장히 또 이슈가 됐습니다. 네, 명예훼손으로. 한덕수는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일관되게 얘기한 게 자기는 반대했다. 반대했는데 국무회의 소집한 이유도 다수의 의견을 좀 이렇게 듣게 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사를 좀 꺾게 하기 위한 취지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 이 추진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오히려 좀 만들어주는 취지 아니었냐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지적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CCTV에서 진술과 다른 내용들이 이제 확인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사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제 수사 과정이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덕수가 우리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왜 저렇게까지 출마나 이런 부분들에 목매달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는데 그 의문들이 아마 이 수사 과정에서 조금씩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한덕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구속영장 해야 된다. 그럴 사안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박세현의 특수본부에서 특수본에서 수사가 빠졌던 게 이제 국무위원 부분, 국무회의 부분하고 또 대통령실 부분, 강의구 부속실장을 네. 지금 조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덕수하고의 사후 지금 선포문, 네. 그 비상계엄 선포 그 관련해서 만들고 또 폐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강의구에 대해서도 아마 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그런 의혹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이 차근차근 지금 밝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최상목에 대해서도 그 계엄 문건 그 부분도 조사를 할 것이다. 네. 나아가서 노상원 수첩이 네. 남아 있어요. 그 계엄의 기획 관련해서 그 아마 특검에서 해야 될 거다. 근데 그 특검이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하려면 굉장히 빠듯하게 그렇긴 돌아가야 하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뭐 10분, 20분 늦겠다고 튕기고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하려면 네. 특검의 시간은 굉장히 빠듯하다. 네. 말씀드려요. 근데 그 시간을 좀 많이 줄여줄 분이 이 국무회의 건과 관련해서 송미령 장관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송미령 장관님 꼭 한번 뭔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장관님 너무 존경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네. 뭔가 꼭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희망법을 외치셨던 만큼. 희망법. 송미령 장관님 정말 맹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했네 핸드폰 바꿨네 주인공 서영교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바꿨네. 저 톤이야. 했네가 아니라 바꿨네. 죄송합니다. 네. 바꿨네. 어제도 바꿨네. 네. 어제도 아주 맹활약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저희가 그 내란 특검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봤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내란 특검이요? 네. 이 확실하게 해야죠. 저희 조금 전에 오다가 들었는데 외환죄. 네. 사실은 저희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윤석열을 꼭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게 가만두면 전쟁을 일으킬 게 뻔하다. 맞습니다. 저희들 법사위에 그날 국정감사에 갔는데 김용현이 저희 눈앞에 있는데 그날 갑자기 속보로 뜬 게 북한 평양에 무인기가 떴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김용현이 너무 천연덕스럽게 이게 무슨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잠시 정회까지 하고 내보냈는데 가서 대책회의 세우라 그러고 잠깐 나갔더니 밖에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들은 무인기 띄우는 일도 그들이 했고 그리고 그것을 잠깐 숨기는 일도 그들이 했고 네. 그리고 뒤에서 쾌재를 부르는 일도 그들이 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파하고 가만두면 전쟁이 일으킨다. 그래서 끝내 끌어내려야만 한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네. 웃으면서 전쟁을 이렇게 무인기에 띄워서 대한민국에서 띄운 걸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그걸 쏘게 하고 그러고 나면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예.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걔네들 자극해갖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더라도 그러더라도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하면 우리는 알더라도 반대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시에 준하니까 계엄은 괜찮은 거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만약에 네. 이 계엄은 안 돼 반대한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우리는 빨강이로 몰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내란범이 되는 거죠. 네. 오히려 국가기관이 하는 일을 끔찍해. 막으려고 했던 내란범처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그들이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북에서도 어떻든 뭐 대응하지 않았고 그것을 바로 알아챈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얘기하고 맞습니다. 끌어내리는 작업을 네. 저희들이 네. 했던 거예요. 김정은이 그 당시에 윤석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 그런 것 제대로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었네. 다 액자로 담아놓으셨습니다. 윤석열 누가 욕한 거는 다 수집해요. 예, 하나도 안 놓칩니다. 그래서 대응을 안 한 거예요. 맞아. 김정은 입장에서요. 네, 고맙습니다. 외환죄 수사가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미 소환통지서 외환죄를 적시해가지고 이제 바로 좀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이런 것 증거들이 같더라고요.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 내용도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겠다 좀 기대가 되는 거고요. 네. 실체가 많이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네. 꼭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박은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법사위에 있지만 내란 특검을 중간에
그 제3자 특검으로 추천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3번 그거 통과시켰다가 거부도 당했는데 너무 잘 된 일이죠. 네, 저희가 탄핵되고 난 다음에 네. 저희가 이 제3자 특검 미쳤어? 빼! 그리고 이건 야당이 추천한 걸로 갖다 집어넣어.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거 곳곳에 다 전화하니까 서영교 의원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야죠. 저희가 제3자 특검 딱 빼고 딱 집어넣어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받아야 됩니다. 서영교 의원님. 아니 탄핵됐는데 무슨 제3자 추천. 그렇지.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뭐지? 저기 법안 심사 소위하면서 네. 예, 제3자 특검으로 싹 바꿔서 넣어주십시오. 내용 제대로 네. 바꿨네. 제가 바꿔버렸어요. 네. 안 그럼 제3자 추첨으로 갔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대한민국 국회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예. 대법원장 추천이었나요? 그때 조이대 제3자 추천 네. 대법원장 조이대라고요. 네. 끔찍합니다 진짜. 대법원장 추천인 걸 저희가 바꿨다가 또 욕도 좀 먹었어요. 조이대 법사위 추천 바꿨다고. 이러니까 진짜 끔찍하네요. 끔찍하잖아요 조이대. 대법원장 조이대 추천하고 추천이었어요. 조이대 추천. 네. 전부 다 조이대가 선한 자일 거라고 혹시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절대 나쁜 자였죠. 절대 안 될 자였죠. 대단히 최고로 고맙습니다. 나쁜 자였죠. 네. 자 그러면 특검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검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자 개혁의 대상인 심우정 검찰총장 바로 도망갑니다. 검찰 동우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한마디를 또 남겼었는데 심우정의 입장문 가운데 하나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한 대목만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검찰 개혁을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할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진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대상자가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네. 그리고 김건희 무죄 결론 정해놓고 출장 조사를 했다는 맞아. 비판을 받고 있는 자가 저런 얘기하니까 또 열받고요. 네. 이재명 유죄 결론 내놓고 이재명을 탈탈 털었다는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저런 얘기하니까 그리고 딸도 외교부에 채용되는 거 결론 정해놓고 한 거라는 의혹도 있죠. 외교부 심하죠. 저런 자가 저런 얘기하니까 저 돌아버리는 맞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출근길에 또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듣긴 들어야겠죠. 조금 스트레스는 올라올 겁니다. 함께 좀 보겠습니다.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말 각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퇴임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 정권 검찰 개혁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제가 그렇게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제 입장입니다. 특검 수사 받게 될때 가장 입장 있으실까요? 나이스 기자! 굿샷!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스트레스 해소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망가는 심우정이. 제가 이제 저 입장문을 봤는데 검찰총장의 입장문 치고는 굉장히 허술하다. 제 설득력이 전혀 없고 굉장히 급하게 작성된 거다. 그래서 그 이 사표 사직이 저는 심우정이 좀 버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총장의 지위를 가지고 수사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현직 검찰총장을 특검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었는데 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갑옷을 벗어 던지고 나가는 상황은 아마 이 인사 패싱에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확 나가면서 저 입장문을 쓴 건데 개혁이라는 것이 원래 시기와 그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 어쨌든 그 내용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개혁을 그냥 아무나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 말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데 그 검찰총장 입장으로 나온 것이 아마 이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조은성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 네. 항고 포기,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거는 뭐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수사를 앞두고 본인이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나가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런 모양새로 도망가는 저는 거야. 보여집니다. 네. 네.